같아요. 어제는 스위스가 이제 어떻게 GDP가 그렇게 1인당 GDP가 85,000불이나 그러니까 1년에 이제 가계소득이 1인당 가계소득이 1억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인당 가계소득이 1억 원이면 나도 1억 원, 엄마도 1억 원, 아빠도 1억 원, 뭐 굉장히 되게 많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의 사교육에 대해서, 중국 사교육이 이제 우리나라도 교육하면 세계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을 만큼 교육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아마 가계 지출이 이제 아이가 있다면 30에서 40% 정도를 사교육하는 데다 아이들 교육비로 지출을 할 텐데요. 중국도 그런다라고 그래요. 중국은 오히려 더 쓴다라고 그래요. 중국은 이제 뭐 이렇게 북경이나 상해, 선전 뭐 이런 데서는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너무 이렇게 비싸다.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싸다라고 그러죠. 20억, 30억 정도 한대요. 좀 더 되면 50억도 하고, 또 상해 중심가에는 100억, 200억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있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상해나 뭐 그런 대 학교에서는 우리나라는 학교에 뭐 이렇게 가정에 뭐 재산이 얼마고 이런 것들 별로 구분을 안 하잖아요. 구분하는 게 이상한 거지. 좀 되게 거부감이 많이 크잖아요. 근데 일부 학교에서는 뭐 아무래도 사립학교 이런 데겠죠. 그 아이의 집에 주택이 자기네 걸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보고 그런데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부르는 게 가격이래요. 조그마한 아파트들도 되게 비싸다라고 그러죠.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생일 파티를 하더라도 뭐 연예인을 불러서 생일 파티를 해주고 이제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선물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생일 파티 한 번 하는데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아이들한테 그렇게까지 해주고 그런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뭐 교육에 대해서는 더 많이 하겠죠. 뭐 이렇게 음악 교육을 하면 울산에 음악 교육을 하면 울산 시립 뭐 예술 뭐 이런 데 거기에 관장 불러와서 이렇게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정도로 한다라고 그래요. 이런 사교육이 너무 심해서 중국 정부에서는 지난달에 사교육 전면 금지를 빼들었는데요. 뭐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속셈은 뭘까? 이렇게 사실 중국이 사교육을 그렇게 하면서 중국 어린이들의 수학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OECD에서 세계 OECD 국가들 수학 능력 평가를 15세를 기준으로 쭉 이제 설문지를 주고 그걸 통계를 냈는데요. 1위가 중국이에요. 중국 전역이 아니고 중국의 북경, 상해, 선전 대도시의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싱가포르이고 한 3, 4위가 홍콩이고 이제 우리나라는 한 10위 정도 돼요. 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 읽기 그리고 수학 계산 수학 능력 그리고 과학 능력 뭐 이런 걸 다 해서 평가를 하니까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더라고요. 야, 이제 미국을 추월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을 추월하는데 논문 인용 횟수, 이제 이렇게 논문이 나온 거 말고 논문을 인용하는 횟수가 지금 미국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나오는 논문들이 고급 인용 횟수가 많다는 것은 정평나고
최신이고 고급이고 이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이런 논문들 이런 것들이 미국을 앞지른다. 제가 특허에 대해서도 특허가 2배가 됐다고도 얘기를 했고, 또 실질 구매력 지수도 많이 이렇게 오히려 중국이 지금 역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약간 무섭긴 합니다. 사교육이 너무 심하긴 한데, 우리나라도 사교육이 참 그래요. 사교육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대출을 많이 내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것인가? 아니면 안 할 것인가? 제가 10대, 20대 이럴 때만 해도 이때도 이제 사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사교육을 하는 것은 별로 아이에게 좋지 않아 라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부모가 되고 자기 아들, 딸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니까 그대로 이제 따라서 자기 엄마가 하던 대로 이제 오히려 더 하면 더 했지 덜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교육이 정말 필요한가라는 그런 것이 좀 그런데요. 우리 아무래도 지방에서는 점점 사교육에 대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또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앞으로 미래 인재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이미 이제 구글이라든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데에 신입사원 평가 기준이 달라요. 예전에는 월가에 무슨 이렇게 금융 쭉 무슨 그런 그 대기업들 선정 이렇게 아이들 신입사원 뽑는 기준이 하버드대 나오고 MIT 나오고 어디 나오고 이런 아이들을 신입사원으로 뽑았거든요. 대기업에서. 근데 지금의 대기업은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데잖아. 지금의 대기업들은 대학 졸업장을 필요치 않게 돼요. 오히려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신입사원으로 뽑는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 대학에서 배우고 나오면 그 지식은 쓸모없는 지식이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은 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대학의 교수님들은 아직도 나이가 많고, 또 대학의 교수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리포트나 아니면 이렇게 강의 이런 수준은 미래를 대비한 것이 아니고 과거 해왔던 것들을 답습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는 4차 산업혁명의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대학에 가는 걸 거부하고 다른 구글이나 이런 데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이 6개월 과정, 1년 과정을 밟아봐. 그러고 나서 뽑아줄게. 자기들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과정을 밟게 한다는 거죠. 대학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학교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는 이런 걸 늘 고민하고 상담을 늘 하다 보니까요. 저 나름대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학생들 또는 젊은이들을 해외로 많이 보내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DAC라는 게 있어요. 국제개발원조위원회라고 해가지고 OECD 다크라고 그러는데, OECD 국가 중에서 개발 원조들을 해줄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40년대, 50년대, 60년대 원조를 받기만 했잖아요. 그때는 미국한테 정말 많이 받고 유엔한테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개발 원조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성장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 OECD 국가 중에서는 개발 원조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GDP에 각 나라의 GDP에 얼마 정도는 개발 원조를
다른 나라 어렵고 제3세계 개발 원조를 하자라고 해서 만든 그룹이 있어요. 그걸 보고 DAC라고 그래요. 다크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도 2010년도인가 11년도 이때 가입을 했어요. 좀 늦게 가입한 거죠. 우리나라는 1990년대가 되면서 세계 경제 한 12위, 13위에 이르게 될 정도로 총 GDP가 총량이 세계에서도 그때부터 이렇게 벌써 세계적인 그런 거였는데요. 개발 원조를 많이 받았는데 개발 원조 해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색했었다. 좀 늦게 가입한 거예요. 사실 아무나 가입시켜주지 않아요. 24개 국가거든요. 24개 국가. 선진국들이 이 개발원조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개발원조위원회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선진국 지위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DAC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냐면,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먼저 봤듯이, 뭐 아프리카에 아니면 동남아시아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지역, 남미의 어려운 지역,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런 데서 이제 학교를 지어주거나, 뭐 우물을 파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2011년도 이후로 계속해서 개발원조위원회를 활동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하는 비용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ODA라는 ODA라고 그래요. ODA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매년 10%씩 계속 성장할 정도로 빠르게 이렇게 많이 개발 원조들을 하고 있죠. 작년보다 올해의 개발 원조를 10% 성장. 올해보다는 내년에 10%. 그러니까 해마다 10%면 엄청나게 개발 원조를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을 가서 돕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게 국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GDP의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0.3%예요. 아니 이게 사실 한 3%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 양이. 그런데 아직 0.3%에 미치지 못해요. 해마다 10%씩 성장했는데도 그리고 지난해인가 선언을 했어요. 앞으로 2030년까지 2배, 지금 2025년도까지인가 지금의 2배를 또 개발 원조하는데 비용을 쓸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약속을 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가입한 지 10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개발원조위원회 부의장도 지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더 좋다. 아예 이제 젊은 청년들을 몇만 명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해외에 이렇게 파견을 해서 그것도 준 공무원이잖아요. 해외 파견해서 개발 원조 활동들을 하는 것을 굉장히 돕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인문대 학생들 인문대 졸업하고 나서 할 것도 잘 없는데 취업할 게 참 없잖아요. 인문대 학생들은 뭐 공대 학생들이야 뭐 이렇게 화학단지 이런 데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인문대 학생들은 나와가지고 할 만한 게 참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같이 취업하기 어려운 때는 국가에서 어차피 개발 원조는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프리카의 몇 나라, 몽골에 이런데 파견을 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걸 제일 파견을 해서 성과를 제일 많이 거두고 있는 데는 미국이죠. 미국에서 옛날부터 구호활동, 자원봉사활동들 해서 많이 보내고 그랬으니까요. 우리나라도 0.3%가 아니라 1% 또는 2%까지 이렇게 늘려서 국비를 그런 데 쓰는 거는 저는 굉장히 찬성하고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인재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사교육도 좋지만 현장 체험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프리카의 케냐, 뭐 가나, 알제리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리비아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실제로 부딪혀 가면서 어떤 것을 농업을 전수해 주거나 아니면 상업을 전수해 주거나 법에 대한 법대 아이들은 그 나라의 법을 가서 연수를 해주면 되게 좋거든요. 우리나라 법이 잘 돼 있으니까
또 뭐 이렇게 그 경영하는 애들은 가가지고 이제 뭐 뭐 금융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교육해주고, 농업에 대한 것들은 농업, 거기는 감자가 주식인데 감자들을 제대로 그 생산을 해내지 못해. 우리나라 농업 기술은 세계적이거든요. 시감자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보리, 밀 같은 거 이런 거 경작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이니까 가서 이렇게 해주고, 농기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인재 양성도 혁신 인재가 형성이 되고, 또 우리나라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산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들어가면 먹을 게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농식품이 굉장히 좋은 식품들이 많아요. 간단 음료, 간단 식품부터 해가지고 간편 식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뭐 많은데, 그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고, 농업을 하면 농기계 같이 들어가죠. 또 우리나라는 에어컨, 테레비 잘 만들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많이 제3세계에 가서 활동들을 많이 하면 그 나라에 역시 에어컨하고 테레비 많이 팔아. 이제 삼성의 휴대폰도 많이 팔을 수 있고, 선생님이 그 지도해 주는 분이 삼성 갤럭시 쓰고 다니고 뭐 탭 들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거기 있는 사람들 안 쓰겠습니까? 거기 공공 건물 들어갔더니 LG의 휘센 이렇게 에어컨이 슝슝 나오고 있는데, 그걸 보고는 거기서 교육받는 애들이 한국제 너무 좋다라 이제 해가지고 테레비 큰 것도 삼성 테레비, LG 테레비 이렇게 갖다 놓고 있으면 그 같이 함께 우리나라의 그런 수출도 이렇게 굉장히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9위, 10위 정도 되니까 거기에 이제 이만큼 성장했으면 또 그만큼 또 베풀어줘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하니까요. 명목상으로도 굉장히 좋고, 또 실질적인 이득이 되고, 또 우리나라 그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저는 우리나라가 한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 지금 21세기에 이만큼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성장한 것은 한글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글을 알고 문자를 읽을 줄 알고 글을 쓸 줄 알고 하면 그게 이제 인지개혁이거든요. 인지혁명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뭐 모르고 있다가 뭐 알게 되는 거예요. 글을 읽으면서 정보가 공개가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제3세계 국가들은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군의 나라 문자들이 대체로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 문자들을 갖고 오는데요. 사실 영어도 I love you, 뭐 glad to meet you, how are you, 뭐 이런 거 영어도 사실은 자기네 나라 문자가 아니에요. 그 라틴어를 빌려와가지고 알파벳을 빌려와서 쓰는 거지. 영국의 그 언어는 본래 그 자기네 나라 문자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한글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잖아. 영어가 영국에서 나왔는데 영국 문자가 있어요? 없거든요. 다른 데 갖고 온 거예요. 우리가 한자 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영어가 굉장히 발달된 것 같아도 알파벳을 갖고 와서 쓰는 거라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른 나라의 문자들을 갖고 와서 차용하고 그러는데요. 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한글은 가르쳐주고 하루만 배워도 글고 쓰고 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이면 아무리가 머리가 나빠도 일주일이면 다 쓰고 읽을 수 있는 게 한글이거든요. 그런 것도 역시 전 세계 역시 이제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한글을 가르치고, 어려운 나라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나라들에 이렇게 한글을 가르쳐 주는 것도 역시 코리아 컬처, 이런 문화를 전해주는 그런 거라 할 수도 있죠. 저는 이것이 중국에서 저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사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교육 금지 지금 한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만, 교육의 가장 훌륭한 교육은 현장 교육이다. 타인들에게 뭘 전해줄 때 나의 역량이 막 그렇게 다 쏟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가르쳐줄 게 없으면 배워서라도 가르쳐주고, 또 이미 배운 것을 가르쳐줄 때 훨씬 더 좋은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기술을 갖게 되거든요.
그 대통령 후보들이 내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유튜브 구독 좀 해가지고 내 말을 좀 듣고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 참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청년 실업률도 많이 해결하고 또 인재도 많이 좋은 인재도 많이 길러내는 창조 경영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불하세요. 네.